자, 오늘 기사 봤는데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못 해준다는 지역이 있대요. 대구, 울산에서 안 해주면 공사 중단되고 연타석으로 타격이 있겠죠. 자, 그래서 기사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중도금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중도금 대출이 뭘까요? 이거 집단 대출 중에 하나인데, 중도금 대출은 보통 처음에 계약금 넣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넣고 마지막에 잔금을 넣죠. 보통 1대 5대 4 이 정도 수순으로 가는데, 중도금 같은 경우는 보통 대출을 받는 이유가요, A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돈을 내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돈은 대부분 집에 묶여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내가 B라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A라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집을 팔아요. 근데 내가 중도금, 잔금을 다 내기 위해서 미리 판다. 그럼 들어가서 살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맞춰서 파는데 그동안에 돈이 없으니까 보통 중도금 대출을 받죠. 그런데 중도금 대출을 못 해준다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이유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요. 첫 번째는 건설사 문제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가계 문제죠. 자, 그래서 건설사 문제부터 볼게요. 자, A라는 단지가 분양을 한다고 해봅시다. 2000세대짜리. 막 부동산이 상승장이고 사람들이 엄청 좋을 때예요. 그러면은 이 단지가 분양이 잘 되죠. 그래서 2000세대 완판 났어요. 막 20대 1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완판 났어요. 그러면은 요 아파트를 짓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400세대 정도가 본전치기 짓는 값이고, 나머지 한 600세대 정도는 수익이죠. 그러니까 이 이상의 돈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총 만드는데 한 2천억 든다. 근데 다 분양하면 한 3천억 나온다. 그러면요, 난 3천억이란 자금이 있어. 그럼 은행에서 이 3천억에 대해서 일부 중도금 대출을 해주더라도 지을 수 있죠. 근데 하락장이 돼서 B라는 단지가 분양이 됩니다. 2000세대짜리였는데 경쟁률이 0.5대 1 나왔고요. 그 중에서 이 경쟁률을 보고서 막상 진짜 개혁하는 사람들이 600세대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저 건물을 다 지을 때까지 돈이 없죠, 건설사 입장에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건설사가 시행까지 하는 경우 건설사라고 이야기한 거 엄밀히 따지면 시행사가 맞죠. 그러면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적자를 보면서 자기 돈을 끌어오든 아니면 부동산 PF를 받든 뭘 하든 딴 데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 건물을 다 지을 때까지 일단 메꿔야 됩니다. 그런데 600세대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800세대 정도 분양할 가격이 건설사 입장에서 더 필요해요. 그럼 여기를 뭐 PF를 받든 아니면은 자사에서 끌고 오든 아니면은 뭐 대출을 받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장 자체가 빠그라질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중도금 대출을 해줬는데 이 600세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계약금 내고 중도금 대출도 중도금 다 안 해줍니다. 한 보통 중도금 6회분까지 있으면 1, 2회분 정도 내고 한 4회분 정도 대출을 받는데, 아니면 아예 전체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짜 이거 다 날아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분양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중도금 대출 받았는데 여기가 빠그라지면은 이 사람들 갚아야 될까요? 안 갚고 시행사한테 소송 걸겠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때요? 쉽게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굉장히 쉽게 받을 수 있는 돈이죠. 근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졌어요. 저 사람들은 입주 돼가지고 팔고 들어와야 되는데 팔면 살 집이 없죠. 저게 빠그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안 갚고 왜 우리가 갚아야 돼? 쟤네가 빠그라뜨렸는데.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부실채권이 되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건설사들이 견실하냐 라고 했을 때, 건설사 입장을 보면요, 이제 건설사도 이제 두 가지도 아니지만 뭐 종합건설사랑 그 다음에 뭐 개별 건설사들이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것도 건설사예요. 예를 들어서 다 뭐 여기서 만드는데 요런 거 뭐 저기 수도 시공 해가지고 건물 정도 막 이런 쪽도 건설사로 들어가니까, 개별적인 것들 말고 뭐 종합 건설사들 뭐 이런 것들 다 보더라도 지금 PF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PF 금리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왜? 위험하니까 고수익이라도 걸지 않으면 사람들이 PF 시장에다가 돈을 넣겠느냐, 은행이나 증권사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PF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 자체가 건설사들의 위험을 나타내는 거죠.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건설사들 과거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건설사들 상황 봐서 중도금을 안 빌려줄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이제 빠그라질 수가 있어요. 빠그라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까 봤던 거 앞으로 좀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아까 이 데이터를 보여드렸죠.
자, 입주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입주율이라는 건 뭐예요? 잔금 내고 입주를 하는 것, 이것이 입주율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분양받아가지고 B라는 단지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유가 요즘에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기존 집이 안 팔려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세가 안 구해져서, 세 번째는 대출이 안 나와서. 입주를 못한다 자체가 뭐예요? 잔금을 못 낸다. 그런데 보통 잔금 때 집값이 막 상승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중도금 대출 한 60% 받는 사람들 많은데 잔금 때 대출 막 40% 이 정도로 줄어들죠. 그런데 이때 분양가가 5억짜리였다. 그런데 10억이 돼버렸다. 그러면요, 이때 60% 대출을 받는 금액은 3억인데요, 이때 잔금은 4억이 되기 때문에요, 중도금 대출 충분히 갚고도 남죠. 그런데 집값이 오르지 않는 시장이다. 혹은 올랐다가 떨어져서 다시 원위치 됐다. 그러면 3억인데 2억이기 때문에 자기 돈 1억 더 마련해 와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잔금 대출을 못 받고 입주를 못 한다는 소리는 중도금을 못 갚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연이자 내면서 버틴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중도금을 못 갚고 계속 지연이자를 내면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서울 기준 100명 중 24명, 전국 기준 보면은 안 나올 때는 10명 중 4명까지 연체를 하고 있다. 말이 좋아서 연체율이라고 저게 안 들어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잔금 대출 안 받고 웬만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중도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잔금 때 문제될 거 없습니다. 대출 받으면 돼요. 그런데 저기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도금을 못 갚고 있다는 소리죠. 계속 연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계속 안 좋아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 전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세로 갚지를 못하니까 전세를 못 받는 거죠. 자기 자본에다 전세를 가지고 그 집을 사야 되는데 그걸로 부족하죠. 전세가는 떨어지고 자기 자본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전세가를 높여서 받으려고 하니까 전세가 안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전세가 안 들어와서 입주를 못한다. 그 전세금을 맞추지 못하면은, 내가 한 4억 생각했는데 전세가가 떨어져서 3억이 돼버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 집이 안 팔린다. 팔릴 때까지 무한정으로 기다려야 돼요. 대출이 안 나온다. 이 사람들은 이미 망한 사람들이고. 자, 그래서 입주가 안 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은행의 연체율이 늘어난다. 보이지 않는 자영업자 연체율처럼 체크되지 않는 연체율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을 안 해준다. 특히 대구, 울산 같은 경우, 대구 보시면 다 알죠. 국내 최대 폭락장이죠. 울산도 크 차이 없고. 그만큼 부동산 시장 침체가 대출 중단 사태까지 갈 정도다 라고 한다면요, 그래도 대출은 해줘야지 할 수 있는데 대출 중단까지 가는 이유는 일단은 지금 심각해서 연체 혹은 부실 채권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정부 입장에서는 저렇게 연체가 되고 부실 채권이 계속 난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이 경착륙될 수 있다는 징조이기 때문에 은행권에다 계속 압박을 넣어서 최대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최근 정부 입장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요거를 감당할 만한 은행 체력이 부족하다. 특히 1금융권도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 금리 인상기에 예금도 대출도 금리 내린 나라가 세상에 어디냐, 우리나라 말고. 억지로 내리는 나라가. 요 부분 보시면은 지금 1금융권도 저희가 물론 전년 데이터지만 올해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근데 세계 100대 은행에서 우리나라 은행은 하나같이 순위가 다 하락했습니다. 정부에서 금리 억제를 하니까. 근데 지금이 원래 은행이 순위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죠. 왜? 미국 같은 데 터지고 있잖아요. 왜 터져요? 투자 잘못해서. 주식 같은 경우 이미 박살이 났고, 미국 외국 은행들은 투자를 많이 하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박살 났고, 또 심지어는 미국 채권까지 박살 나가지고 뱅크런이 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대 금리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해요. 1금융권 같은 경우. 근데 굉장히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순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다? 그 예대 수익을 못 나게 눌러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1금융권 체력도 떨어지고 있는데 2금융권은 오죽하겠냐. 지금 1금융권 같은 경우 연체율이 지금 0.2, 0.3 여기까지 많이 올랐다고 하죠. 근데 지금 인터넷 은행이나 저축은행, 그 다음에 상호금융, 그 다음에 증권사, 보험사, 이런 것들은 위험이 크다. PF 문제도 있고 연체율 문제도 있고 등등. 그러니까 은행권 체력은 떨어지고 반대로 상환력도 떨어진다. 그럴 때 하는 이유는 대출 중단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어떤 대출을 중단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카드론 중단한다. 카드론은 워낙 연체율이 높으니까
지금 다 1% 넘어갔죠. 등등으로 이렇게 위험한 거에서 중단하면은 그래도 저긴 중단할 수 있겠구나 하는데,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내주는 거였는데 여기서 중단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심각하고 은행권의 상황도 굉장히 심각하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터지고 반등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위험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방학 때 방학 숙제를 요즘도 내주나요? 제가 요즘 학교는 잘 모르겠어서. 방학 때 방학 숙제를 내주는데 방학 숙제 하나도 안 해왔어요. 한 2달치를. 근데 2달치를 하나도 안 해왔는데 검사를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검사를 안 해가지고 지금 숙제를 안 해온 게 티가 안 날 뿐이지, 그런데 불시 검사 들어가면 결국엔 다 터진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